이번 시간에는 2020년 올해 지방직 전산국업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도 지방이니까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제가 정보보호로는 바로 직전에 분석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컴퓨터 일반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뭐 내용을 설명하고 상세하고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 합격점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내가 합격하려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 프린터물에 아주 상세하게 한 20쪽에 걸쳐서 매우 상세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해서 이 해설된 걸 자꾸 찾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분석하고 이야기했듯이 정보보호론하고 이 컴퓨터 일반 이 해설한 걸 그 해커스 학원에 전달할 테니까요. 그럼 해커스 학원에서 어디 이 기출문제 분석에 이거 올려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운받아 갖고 다른 사람 해설해 놓은 거하고 내가 해설해 놓은 거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합격점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몇 점을 받아야 할 것이냐. 1번. 1번은 인터프리터 언어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틀린 사람 아무도 없으면 100%. 인터프리터 언어로 옳지 않는 것은, C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자바스크립트, 베이직 이런 거고 틀린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스케줄링에서 라운드 로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 대비 높은 처리량을 제공한다. 이게 틀린 것. 그래서 이것도 틀린 사람 없이 누구든지 맞췄을 것입니다.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서는 합격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먼저 이거는 한 50% 예를 들어 50% 이상 될 것 같은데 제가 넉넉하게 50% 정도 사람만 맞췄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암달의 법칙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서 제가 기출문제 있는 데서 다뤄주었습니다. 근데 암달의 법칙인데 또 이거 보면 틀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번은 무호 법칙인데 이거는 우리가 반도체에서 무호 법칙, 뭐 암달 법칙 아닌 것. 무호 법칙은 뉴스에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예를 들어 뭐 18개월마다 성능이 2배로 항상 한다는 거, 집적회로. 이게 1965년도부터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한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답 안 했을 거고, 그리고 뭐 폰노이만 아키텍처인데 그거 하지 않았을 거고, 둘 중에 하나 찍어도 되는데 뭐 50% 이상은 맞췄을 건데 제가 50%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암달의 법칙 이거는 병행 처리에서 순차 처리, 병행 처리 그 부분 다룬 건데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 분석할 때. 그래도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50%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3번은 너무나 맨날 시험에 나오는 교착 상태 4가지. 이 틀린 사람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4번이죠, 4번. 3번이 아니고. 5번은 슈퍼 스칼라. 파이프라인 여러 개 두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도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출제된 게 아니니까요. 5번은 CPU 내에서 병행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개의 CPU 두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이 캐시. 자, 이걸 우리는 이의 신청했는데, 이의 신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할 일이, 말이 많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CPU가 있을 때,
캐시 접근 시간이 20 나노세컨드예요. CPU가 어디를 접근하는데 캐시 이거는 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캐시 접근하는 게 20 나노세컨드고 그리고 적중률이 80%예요. 그리고 이제 주기억 장치 접근 시간이 150 여기 있을까요? 주기억 장치 램이 되겠죠. 주기억 장치 접근 시간이 잘못 썼네요. 램을 접근하는 시간이 150 나노세컨드고 그럼 이게 80%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20%가 되겠죠. 그랬을 때 평균 기억 장치 접근 시간인데 예를 들어 제목을 풀이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접근 시간 간단히 평균 시간을 쓰면은 그러면은 캐시 접근하는 게 20이에요. 캐시가 20이고 80%는 곱하기 0.8 더하기 주기억 장치 램이 150입니다. 나노세컨드 150 곱하기 이거는 20%니까 0.2 해야 되죠. 자꾸 헷갈리네요. 그러면 28이 16 더하기 150 하면은 0.2니까 30이죠. 30. 그러면 합하면은 46 나노세컨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 자, 이게 이제 1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우리가 그러면 캐시 기억 장치가 있을 때 CPU가 캐시 접근하고 지멋대로 램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캐시가 있을 때는 CPU가 어디를 찾아가는 거죠? 캐시를 찾아가잖아요. 캐시를 찾아가가 캐시 없으면 어디를 찾아가는 거죠? 돌아 주기억 장치 램을 찾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CPU가 캐시 찾아가는데 20 나노세컨드고 적중률이 80%고 그래서 캐시 없었을 때 다시 이제 20%의 확률로 어디를 찾아가냐 150 나노세컨드 속도로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찾아가는 건 똑같죠. 그래서 20 곱하기 0.8을 더하기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20이 들어가고 150이니까 20 더하기 150 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0.2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16 더하기 이거는 170이니까 34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50 나노세컨드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까지 수도 없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았고 등등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캐시를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가 있는 장치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하더라도 1번처럼 운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엉터리예요. 이거는 누가 CPU가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데이터가 캐시에 있는 줄 알고 탁 찾아가고 이번에는 캐시에 없어. 그러니까 CPU가 어디를 램을 탁 찾아가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논리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 하는 사람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캐시 메모로 했을 때는 당연하게 CPU는 그냥 무조건 우선적으로 어디를 맨날 시험에 놓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캐시 찾아가고 캐시 없으면 어떻게 찾아가는 거죠? 주기억 장치 램을 찾아가는 너무나 뻔한 내용,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 너무나 그 전산하는 사람들에서는 입에 발려있는 내용인데 그럼 풀이 2로 하면은 CPU가 20 캐시 갔다가
램을 가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20이 어떻게 될까요?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런데 이 문제가 답이 그 1번, 2번, 3번, 4번 네,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면은 1번은 32, 2번이 46 나노세컨드, 3번이 124, 4번이 170. 그래서 이거는 있어.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풀었는데 풀고 이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이렇게 풀어 답을 이걸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니까 이 문제는 틀린 사람도 있지만 왜 56이 없어? 참, 왜 50이 없어 해서 헷갈려갖고 그냥 아무거나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거의 90% 이상은 맞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CPU는 캐시가 20나노세컨드고 램은 150인데 그러면 이 150이라는 속도에는 20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뭐가 단서가 있어야 되는 단서도 없이 그냥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경우는 풀이 1처럼 풀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풀이 2처럼 풀어야만이 답이 되는 그렇게 출제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풀이 1처럼 풀어야 되는 경우는 풀이 2처럼 풀었을 때 이 가지는 50이 여기 항목에서 5번 뭐 예를 들어 50 이렇게 이게 이때까지 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최근에 계리직에서도 이렇게 풀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출제자가 실수한 건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래전에는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이 희한한 현상이 이게. 근데 최근에 국회 국어에서는 이렇게 풀어야만 이제 답이 되도록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 국어 여러분들이 2015년인가 문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답하고 이렇게 풀었을 때 하고 다 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신청 아무도 안 했어요. 왜? 이거는 정상적인 거니까. 정상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문제 출제하면서 이 비정상적인 걸 출제해놓고 이 신청하니까 받아주지도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심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전산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캐시 메모리 평균 시간 놓으면은 풀이 1처럼 풀어보고 답이 있으면 그걸 하고, 풀이 2처럼 있으면 풀어보고 그걸 답을 하는 것이고, 이 신청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풀이 1하고 풀이 2처럼 풀어가 둘 다 있으면 그 해당하는 답. 만약에 이번 이 문제에서 46만 있었는데 만약 50나노세컨드도 있으면은 일단 답은 이걸로 하고 이제 이 신청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이 비정상적인 거 이걸 배워갖고 제 이제 컴퓨터 일반 책에 국회에서 놓은 문제 이제 이렇게 풀어놓은 거 답인데 그래서 이거를 답이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 현실이죠, 이게. 또 그렇게 질문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야기는 안 하고 제가 한번 예를 수능 시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능 시험은 조금만 이상하면 전국의 학부모가 들고 일어나갖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엉터리 없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사상적인 거라든지 개인 주관이라든지 이런 거면 생각에 따라서 풀이 1이 있고 풀이 2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수학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답이 하나예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 문제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답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의의가 없잖아요, 이게. 이거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고시센터 제가 읽어보니까 뭐 전문가 외부 초빙회가 했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다 정답이다. 이 신청 안 받아주었어요, 이게. 만약 이 고시센터 그 말이 정상이면 우리나라 대학 이 전산 교수들 다 이 똥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책에도 이렇게 해놔놓고 무슨 엉터리 이걸 정상으로 해갖고 출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수능이라고 만약 이 수능 문제라면 난리가 났을 것이고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되죠? 공무원 시험은 수능에 비해서 수백 배 더 중요한 거, 이건 취업하고 연관을 가지고 수능은 뭐 고작 해봤자 대학교 가는 것밖에 더 되나요? 공무원 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는 어쨌든 엉터리 문제가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이 신청해가 받아들인 경우도 상당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카페에서 이 문제 때문에 왈가불가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 학생들, 수강생들 대변에서 이 답답한 심정에 이야기하면은 어떤 출제자, 교수겠죠. 예를 들어 이 교수의 어떤 비양심적인 그런 행태를 보고 이 신청에도 이런 너무나 뻔한 걸 갖고 안 받아들인다든지 등등을 생각해 보면 안 그러면 상세한 해명을 하든지 해명도 안 해. 우리가 전문가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아니다. 이걸로 끝났잖아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이면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럼 중학교 1학년이면 알 수 있는 문제가 전문가 초빙해 갖고 뭐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아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일방적으로 해 놔놓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 캐시 평균 접근 시간, 이게 시험에 많이는 출제 안 되지만 상당히 출제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시험장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어쨌든, 풀이 이 방식의 이 50나노세컨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46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먼저 이렇게 풀었으니까요. 시간만 낭비하고 또 고민해갖고 다시 풀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것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엉터리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설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옛날 문제, 아날로그 컴퓨터.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구분하는 거. 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요새는 출제 안 되는 것인데, 이것도 해설에 제가 거기 구분하는 거 적어 두었는데, 이것도 미주알, 고주알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컴퓨터 특성 해놔놓고, 숫자, 문자, 기호다. 이거는 디지털인 거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의 레이더. 이것도 틀린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외우는 거 있죠. 분산기술, 복사기술, 분복, 비화불계, 이렇게 외우는 거. 비트, 바이트, 블럭 단위죠. 근데 이거 엉터리로 잘못해 놓은 거. 그래서 이거 다 100% 맞추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레이더. 그 다음에 9번은 이 제기함수를, 제기함수, 순환함수죠. 이 순환함수를 반복함수로 바꾸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간단한 내용인데. 이건 한 90%. 그래도 틀린 사람도, 이제 이건 알고리즘 논리적인 거니까요. 0, 1, 그 한 끗 차이로 경우에 따라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맞췄을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 다음에 10번은
우리가 정령 데이터, 비정령 데이터, 물론 이런 걸 하긴 하였죠. 그 다음에 반정령 데이터. 이거는 이제 7급, 제가 이제 7급 강의한 거 들은 사람 상당히 있었을 건데, 우리 여기 한 사람 중에서 7급 데이터베이스 할 때, 그 XML하고 관계된 데이터베이스 할 때, 정령 데이터, 비정령 데이터, 반정령 데이터 정확하게 설명하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령 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관계DB에서 관계DB의 스키마죠. 예를 들어 이 정도는 다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합격권에 든 사람들은 한 80%는 다 맞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틀린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 반정령 데이터 이런 걸 정확하게 공부 안 한 사람은 이제 9급 공부하면서 대충 한 사람들은 이 세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그냥 뭐 성적 처리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거, 이 정령 데이터 이것만 잘 알고 비정령 데이터는 뭐 캐드라든지 그래픽 같은 이런 뭐 교과서 같은 책과 같은 그런 문서 파일 이런 게 비정령 데이터 이 정도 알고 그러면 반정령 데이터는 뭐냐? 요거 잘 모르는 사람 정확하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100%를 하지 않고 80% 정도는 맞췄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페이지 부재율. 이건 다 맞췄을 것이고, 우리가 그 운영체제에서 스트레칭 현상에서 페이지 부재율이 많이 발생하면 스트레칭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건 맨날 다루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이게 시험에 보면은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해서 ERP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ERP도 나왔지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다룬 거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에서 공급하는 거 SCM, 서플라이 공급 제가 볼 때 이거는 한 90% 이 영어 단어만 봐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뭐 특별하게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2번은 그 다음에 13번은 뭐냐면은 SMTP는 무슨 청이죠? OSI 7계층에서 SMTP는 응용청이죠. 가끔가다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이것도 100% 다 맞췄을 거고 그래서 14번은 관계대수 문제였습니다. 관계대수 문제. 그래서 관계대수에서 시그마하고 뭐죠? 프로젝트 하는 거. 이것도 100%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하게 틀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 컴퓨터 일반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는 금방 맞추고 그럼 예를 들어 여기까지 분석했을 때 이거 논란되는 게 이것도 맞추었다면 뭐 거의 특별하게 틀릴 건 없겠죠. 그러면 거의 맞추면 이게 14문제니까 70점 정도. 근데 암달의 법칙 틀리고 또 중간에 하나 틀리면 여기까지 해가 한 60점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전송청 내용. 이 전송청하고 데이터 링크청을 자꾸 헷갈려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이것도 강조를 많이 하죠. 흐름 및 오류 제어잖아요. 오류 제어. 이걸로는 어떻게 되죠? 전송청하고 링크청 구분 못한다고 강조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연결 제어하고 뭐가 있죠? 연결 제어하고 비연결 제어 이게 나오죠. UDP, TCP는 연결 제어고 UDP는 어떻게 되죠? 비연결 제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우고 이거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 못해서 자꾸 틀린 사람인데 어쨌든 그 90% 하겠으면 틀린 사람이 있을 경우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구분하는 거 출제된 것입니다. 많이 출제된 내용이죠. 이 내용은. 그 다음 16번은 언어 특징. 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 부분에서 처음에 나온 게 코틀린이라는 게 나왔는데 먼저 이걸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코틀린은 이 자바 기반인데 그
이제 자바 환경에서 그대로 실행되는데, 그래서 이 코틀린 이게 여기 있을까요? 구글에서 앱 개발하는 공식 언어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사이 보면 이 코틀린을 배워야 한다. 구글 앱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코틀린을 적용해 갖고, 코틀린 적용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읽어 보니까요, 카카오에서도 카카오에서 그 카카오톡 그 메시지 그 부분을 자바로 하지 않고 이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적용하니까 상당히 생산량 코드 길이가 짧아지고 아주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코틀린이 이 파이썬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 자바보다 단순하다 이거죠. 단순해 갖고 코드 길이가 아주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언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자바라는 이름이 인도네시아 섬에서 딴 거죠. 그래서 이 코틀린도 저 어디 이제 섬에서 딴 거 이름 언어 이름을 이제 자바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 특징 물어보는데 처음으로 코틀린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 16번 문제를 보면은 코틀린 말고는 이제 1번의 C샵, 그 C샵은 MS사의 단넷 프레임워크 올바른 거 아주 쉽게 이야기되고, 두 번째 파이썬 인터프리터 언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자바는 뭐 JVM 상에서 실행되는 거 다 아는 내용. 그래서 혹시 이 코틀린을 좀 뭐 몰랐다 치더라도 그 4개 중에서 다른 거는 다 잘 아는 내용이었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코틀린은 그 게임 개발 전용 언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틀리게 설명돼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 90% 하겠습니다. 100% 하지 않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코틀린을 몰랐다고 해서 틀리면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다른 내용이 너무 뻔하게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이거는 이렇게 출제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보는 관점, 특별한 건 아닌데, 기능, 이제 9급에서 처음 출제된 거죠. 7급에서도 잘 출제는 안 되고, 기능, 동적, 기능 관점, 동적 관점, 정적 관점, 이 3가지 관점, 제가 이 해설은 상세히 해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 있다. 만약에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 뭐 성적 처리 프로그램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그런 등등. 이거는 뭐 데이터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랬을 때 너무나 잘 아는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 요구 분석. 요 사이는 UML 이런 걸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 문제예요. 그 옛날 문제에서는 고객의 요구 분석은 자료 흐름도 DFD, DD 이런 걸 이용하는 거. 옛날에 많이 출제된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이게 기능하는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 3가지 관점, 기능, 동적, 정보 관점에서 기술할 때 이 동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동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예를 든다면은 사건 추적도, 그리고 상태 변화도, 그 다음에 패터리넷.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문제에서 DFD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본 거고, 상태 변화도 이런 것도 많이 들은 거죠. 우리가 상태 변화도 대표적인 거는 프로세서 상태 전이도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 상태 전이, 그리고 컴파일러에서도 유한 오토마타에서 상태 전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태 변화도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태 변화도가 기능, FA, 유한 오토마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런 사건 추적도도 이런 상태 변화도와 연관되는 그냥 하나의 그림이고,
역시 이 패터리넷 이것도 이런 상태 변화도와 같은 그런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단지 이거는 패터리라는 사람이 발표한 넷 망구조, 그래프 구조. 제가 여기 그 그래프 하나 뭐 참고로 시험 출제돼서 그런 놓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만 다를 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상태가 변하는 거니까 그 현 상태에서 예를 들어 UML 있는데도 뭐가 있죠? 상태 차트 다이어그램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건 동적이다. 이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 아닌 거는 답은 이거 찾는 건데. 그래도 이제 막 처음 보거든, 사람들이 있는 게. 그래서 뭘까 싶어서 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 한 50% 하겠습니다. 네, 틀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처음 보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16번은 18번입니까? 이거는 CRC. 역시 이것도 이제 가끔 출제되는데, 제가 이 기출에 제가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CRC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것도. 네. 그래서 한 80%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게 노는 건 아니고, 말로, 모듈러 2연산. 모듈러 2연산이 0 또는 1을 가지는 걸 말하죠. X와 연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 수평검사 수직, 우리가 오류 검출 방법에서 페리티 비트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뭐, 틀리더라도 뭐 둘 중에 하나 찍었을 거고, 합격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안 틀렸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CRC, 자꾸 물어보는 사람인데, 이 CRC가, 사이클릭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환 중복 검사인데, 이거는 이제 다항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항식. 그럼 다항식이 뭐예요? X 삼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는 다르게 쓰면 뭐예요? 이거는 X의 3성 플러스 0의 뭐예요? X의 2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거는 0이고, 여기는 1이 생략된 거고, 여기도 1이 생략된 거고, 1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항식에서 X 있는 거 빠뜨리고, 요 1 추출하고, 여기서 0 추출하고, 여기서 1 추출하고. 우리가 뭐 다항식을 이용해갖고 어떤 0과 1을 추출하는 게 이 개념을 말해요. 그럼 예를 들어 X의 3성 플러스 X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는 추출해내면은 이제 2성은 없으니까 요거는 1이니까 1, 0, 1,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항식 구조 보고 왜 이 다항식은 1, 0, 1, 1이고 이 다항식은 1, 0, 1, 1이라면 이거는 여기 0이니까 0이 되는 이유 알겠죠? 네. 그래서 먼저 CRC는 지우고 이 CRC에 놓으면은 이 다항식을 이용해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다항식을 이용해서 0과 1을 뭐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0과 1을 추출한 걸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1001로 하겠습니다. 이 중복 순환 검사는 오류 검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 송신척에서 어디로 수신척으로 보냈을 때 1001을 보냈는데 101로 오면 요 0이 뭐가 발생한 거죠?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환 중복 검사 CRC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CRC는 오류를 검증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메시지가 1001이죠. 001이면은, 그러면 아까 이제 다항식을 이용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항식을 이걸 이용한다. 이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 다항식을 적용하면 이거는 여기서 0, 1을 추출하면은 삼성으로 해야 되네. 1, 0, 1, 0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 송수신척에서 그 시스템 약속된 다항식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추출된 게 1, 0, 1, 0이면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1, 0, 1, 0. 그 나누는데, 이제 그 풀이에 보면 제일 처음에 여기 1, 어떻게, 그 예를 들어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게 4개면은, 여기 제수가 되죠. 제수가 n 비트면은, 여기서 CRC 계산하는 거는 0, 0, 0, 이 추가하는 거죠. 여기 n-1비트 추가를 하는 거죠. 이 책에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할 때는 이걸 나누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1을, 이 나누셈 원리가 아니고 XOR 원리 내부적으로는 그 1을 곱하면 그대로죠. 이중수는 1 곱하면 그대로고 아니면 0이지 않습니까? 이걸 XOR 연산을 하는 XOR 연산. XOR 연산하면 이게 0이죠. 같으니까 0. 이거는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이걸 이제 나눗셈 연산한다. 책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데 나눗셈 연산하는 게 아니고 XOR 연산하는 것이죠. 이 다항식에서 이 CRC 구할 때는 그때 이제 이렇게 구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이게 항상 0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1하고 같은 값이니까 0이 여기 1, 2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1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1이 돼야 돼요. 이 값이 1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것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요걸 열로 하나 또 내리고 이거는 이제 없애고 그럼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결과가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0이 항상 첫 번째부터 0이 되게. 그럼 여기 0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몫이죠. 몫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그래서 이 몫 안 적고도 할 수 있어, 이 풀이는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앞에 이걸 0을 만들면 돼. 그럼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그럼 이거 없애고, 또 0 여기 하나 내리고.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면 1, 0, 1, 0이 돼야 돼. 왜냐하면 같아야 0이 되니까요.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이거 없애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1, 0, 1, 0 이렇게 됐는데 이걸 또 0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요게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이거는 10, 10이 돼야 돼. 10, 10 그대로. 그래야만이 0이 되죠. 그러면 1, 1, 0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게 4개면은 추가 3개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0으로 나오는 걸 없애면서 XOR 연산해갖고 끝났을 때 이것도 없애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CRC의 나머지 요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계산한 게 송신척이죠. 송신척에서 어디로? 수신척으로 뭐를 보내느냐. 수신척으로 원래 데이터 1001에다가 만들어진 나머지 CRC 110을 추가해서 수신척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수신척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수신척에서는 약속된 대로 이 값 1010 하고 그 다음에 수신받은 이 값 100110이죠. 100110 이걸 이제 연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을 해서 끄트머리 다 0이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검증하는 게 CRC 순환 중복 검사. 그래서 요 세부적인 건 여기 상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이해되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요 부분 안 다루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 내용입니다. 해서 이게 시험에 출제되면서 막 이런 계산을 하라 그러면 또 틀린 사람이 있을 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간단하게 설명으로 나왔고 또 그 1, 2, 3, 4 항목에 다른 거는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해서 아마 이거는 한 80%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진 탐색 처리의 삭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진 탐색 처리에서 삭제는 좌측에서 우측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이용해서 할 수 있죠. 그 문제. 이거는
합격한 사람은 틀린 사람이 있는데, 틀린 사람, 이런 거 틀렸으면, 합격 못 하는 거죠. 그냥 금방 10초 내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19번이었고, 그 다음에 20번은 리눅스 환경에서, 포크. 이게 이제 가끔 가는데, 이게 뭐죠, 이게? 이것도 기출 분석에서 한 거죠. 부모 프로세서가 뭐를 만드는 거죠? 이 자식 프로세서 만드는 거 출제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복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기출에서도 상세히 설명된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서가 부모가 있어. 부모 프로세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의 주소 공간은 어떻게 되죠? 코드 영역, 정적 영역, 심 영역 이렇게 쓸까요? 스택 영역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부모 프로세서 주소 공간이에요. 그래서 포크 명령으로 자식 프로세서를 생성하면 자식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자식 프로세서도 어떻게 만들어? 스택 영역, 심 영역, 정적 영역 똑같이 이게 복제 원리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복제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산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프로토타입 모형 이런 것처럼 새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복제, 복사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빠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 프로세서가 만약에 여기 V라는 변수 1값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렇게 복제를 하면은 자식 프로세서도 어떻게 되죠? 지역 변수 V는 1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는 이 두 개는 연관을 안 가지고 서로 별도해요. 별도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제 이 포크 명령으로 자식 프로세서를 해갖고 이제 부모가 변할 때 이 값, 자식이 실행되면서 이 값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 묻는 문제 제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40% 상당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리눅스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잘 출제 안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기출문제 컴퓨터 일반은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거는 100% 맞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동그라미 친 거 틀리면 합격하기 어렵다. 5, 6, 7. 이거 90%인데 이 세모하겠습니다. 7. 이것도 세모하고 7. 그 다음에 8. 누구든지 읽으면 맞출 수 있는 거 8. 이거 세모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니까 이거 8, 9, 100% 맞춰야 되고 이거 1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모하겠습니다. 12. 13.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든지 공부한 사람이면은 그냥 한 20초 내로 맞출 수 있는 게 지금 동그라미 한 거 한 개 13개잖아요. 13개에다가 그럼 이제 동그라미 안 한 거 중에서 이게 90%나 이렇게 돼. 90%. 그렇지만 맞출 가능성이 많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틀리는 거죠. 제가 그랬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이 커밀이 합격 경쟁률을 가지려면은 한 80점은 그래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직이니까요, 75점을 받아도 재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정보보호를 할 때도 전체 분석하였는데, 이제 커밀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번 지방직 시험은 제가 조사한 결과는 국영사, 국어, 국사, 영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어요. 제가 조사한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자기 점수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들어보니까 국영사는 쉽게 출제되고 커밀하고
보안이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게 국영사보다는 그렇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직은 여러 곳이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그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82, 3점은 돼야 될 것 같고 기타 뭐 수원 같은 데도 좀 통상적으로 높죠. 그러면 저 좀 낮은 데는 한 77점 뭐 이렇게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그 2020년도 지방직 전산 전공 국어본 두 과목은 이렇게 해서 분석 마치는데 이 해설 필요한 사람은 해커스 학원에 가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줄 수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 읽어보면 상세한 내용은 다 있으니까 뭐 여기서 칠판에서 지금 다 설명 못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내용은 대체하고 이 내용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국가직 시험하고 또 지금 이제 내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막 이제 전산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내용 분석에 의해서 1년 딱 공부해서 내년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분석 마치겠습니다.